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모든 설교자들이 이런 절기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오래전부터 고민 끝에 스크랜턴이 어떻게 그가 소명을 받았나. 사실은 스크랜턴이 소명을 받은 것은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거의 이 성인이 되어서 소명을 받았던 얘기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은 1885년 4월 28일에 일본 나가사키항에서 이 우편 그 기선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편물을 아마 통상적으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뭐 다른 물건도 실어 나겠지만 그런 기선인데, 치토 세마루라는 그 호를 타고 나가사키에서 부산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4월 28일인데 도착 시간은 5월 1일에 도착이 되었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오래 걸렸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착이 되었습니다. 5월 1일이니까 오늘이 5월 3일이니까 이틀 전에 부산항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스크랜턴은 잠시 배에서 내려서 부산 땅을 밟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은 비록 최종 목적지는 아니지만 그는 한국이라는 땅을 처음 밟는다라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그때의 소회와 인상들을 기록으로 편지를 쓰면서 혹은 보고서를 쓰면서 기록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상은 일본에는 온통 산에 녹색 풍경이 많았는데 부산에 와서 딱 보니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고 민둥산이었어요. 조금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조선은 서양인들에게 완전히 개방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국 자체가 마치 그 군사적인 뭐 이렇게 검열을 받는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입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닫혀 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다. 이 삼엄한 경계 속에서 입항하고 이제 입국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랜턴이 부산항에 처음 만난 한국인들이 온통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눈빛 속에서 서양인이 오니까 호기심 혹은 경계심이 섞인 그런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스크랜턴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들을 보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의료 혜택도 함께 베풀어야겠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다짐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순간은 잠시고 기세는 다시 곧장 부산을 떠나서 최종 목적지인 고요한 아침의 나라 제물포항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1885년 5월 3일, 그러니까 날짜로 보면 오늘 같습니다. 스크랜턴은 제물포항에 도착하여서 부산에서 느꼈던 감격과는 느낄 겨를도 없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국 절차가 삼엄했습니다. 바삐 본격적인 입국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깥에 알렌 선교사가 인천까지 내려와서 스크랜턴을 영접했습니다. 스크랜턴은 인천에서 해가 졌기 때문에 하룻밤 머물고 그 다음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5월 4일 날 도착했다 말씀이죠. 날짜로 보면 이제 내일 도착한 셈입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은 미국에서 코네티컷주 헤이번에서 아버지 윌리엄 스크랜턴,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네티컷주, 뉴 헤이번 하면 조금 생소한 이름입니다. 지금 뉴욕에서 약간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그것이 코네티컷주가 됩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뉴 헤이번인데 거기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주로 가공업이나 무역업을 종사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스크랜턴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의 지역에 매일 학교를 다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초등학교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반에 와서 초등학교가 생겨났죠. 근데 초등학교가 없으니까 곧장 그들이 중등학교로 가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합쳐져 있는 중등학교를 곧장 갔는데, 그 가기 전에 대부분 다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매일 학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선데이 스쿨이라는 말 들었을 때 왜 스쿨이라는 말을 붙였나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주중에는 매일 학교, 그리고 주일에는 선데이 스쿨. 이게 학교와 같은 그런 인상을 줬죠. 그래서 이 아마도 그 지역에서 유명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매일 학교를 다녔을 것이다. 기록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운데 중등 학교는 홉킨스 그래머 스쿨, 그래머라는 게 문법이라는 뜻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문학을 하는 이게 고등학교도 이게 좀 나눠져 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 우리나라도 뭐 실업계 고등학교 있듯이 이 그래머 스쿨이라는 것은 주로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예일 대학교의 인근에 있습니다. 그 제가 지도로 한번 가지고 이 지도를 찾아서 주소를 찾아가지고 봤더니 그 학교는 지금 없습니다. 그 예일 대학교 인근에 있는 그 지역을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린 파크라는 공원으로 만들면서 이 건물을 없애버리고 이 학교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스캔턴의 생애에 큰 전환점이 되는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 다시 말해서 그가 16살 때에 5월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1872년 5월 23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에 그는 홉킨스 그래머 스쿨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그해 가을에 예일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서 매우 당혹스럽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졸업과 입학 절차가 다 갖춰진 상태니까 큰 어떤 학업상에는 뭐 큰 문제는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에 스크랜턴도 윌리엄 스크랜턴도 16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지만 그의 어머니도 젊은 여예였어요. 39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생 그분은 재혼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과 함께 한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어머니죠. 스크랜턴은 슬픔을 이겨내고 뉴헤븐에 위치한 명문대학 예일 대학교에서 입학했습니다. 미국의 대학은 한국처럼 학부에 구체적인 전공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동문과, 영문과 뭐 이런 다 과들이 있지만 거기는 그 전공이 없고 인문학부, 그다음에 사회과학부, 그다음에 자연과학부, 예능학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 인문학부에서는 주로 고전문학, 철학, 역사 등을 공부했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는 문사철, 문학과 철학과 역사를 공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을 공부한 그는 후일에 한국에 와서 좀 교양 있는 품위가 있는 지식을 많이 갖춘 그런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활동하는데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 준비가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스크랜턴은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에 있는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요 뉴욕에 있는 의과대학은 지금의 콜롬비아 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메디칼 닥터의 그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게 박사는 박사지만 메디칼 닥터는 조금 그레이드가 좀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그 PhD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박사라고 부르죠. 의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1882년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이게 대개는 5월 달부터 이제 졸업의 시즌이 쭉 됩니다. 그래서 7월 5일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의 부인 룰리 암스라는 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랜턴은 처가 식구들이 있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신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오하이오주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하이주에서 우리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이 그 콜럼버스라는 그 주도가 있는 곳인데 그 주도에서 클리브랜드까지는 약 230km 북쪽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캐나다 국경 인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대호 주변에는 주로 지금은 많이 쇠퇴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철강업이 굉장히 부흥해, 소위 말하는 신흥공업 도시로서 막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곳이었어. 그러니까 그곳에서 처가가 거기에 있기도 했고 그곳에 병원을 차리기가 적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을 떠나서 클리블랜드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마땅한 거주지가 없으니까 스크랜턴 아들 레위를 따라서 클리블랜드로 함께 이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뉴헤븐에서 어머니는 클리블랜드로, 이 스크랜턴은 뉴욕에서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스크랜턴 가족에게는 제2의 고향과 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젊은 사람이 대학을 마치고 최초로 직업을 갖는 곳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의미가 있겠죠. 클리블랜드는 미국 내에서 매우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도시, 19세기 후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강업, 석유 산업이 발달해서 신흥공업 지역입니다. 그 일대가 다 신흥공업 지역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디트로이트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그 일대가 다 주변이 다 그런 동네들입니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유능한 의사,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일대학과 콜롬비아 의대라는 화려한 배경을 가진 젊은 의사 스크린턴에게 클리블랜드는 뉴욕의 치열한 경쟁에 피해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유망한 시장이 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오하이에 주는 당시 미국 감리교 세력이 매우 강성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뭐 미국 감리교 세력이 융성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 당시에 미국 감리교회는 흑인 해방, 그 다음에 남녀 평등, 비교적 그 당시 사회에서는 좀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이념을 가졌습니다. 그게 반해서 남부 지역, 이런 지역은 조금 흑인 해방을 반대하기도 하고 뭐 그런 지역들이기도 합니다. 스크랜턴은 클리블랜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뉴클리드 에비뉴라는 감리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역 사이의 유력한 인사들과 교류를 하면서 신뢰받는 의사로, 그러니까 의사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교회 가면 아주 그 대접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하고도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클리블랜드에서 개병을 열고 약 2년 동안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을 갖춘 것이죠. 그는 이곳에서 짧은 시간 실력을 인정받는 의사로 성장했습니다. 1883년에 첫 딸 아구스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병원 차리고 잘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기까지 태어나니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행복한 가장으로서 내가 이 가정을 잘 지켜야겠구나 하는 그런 또 가장의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이때 쌓은 풍부한 경험들은 훗날 한국에서 전염병 환자와 외과 수술 환자들을 돌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스크랜턴은 단순히 의사 업무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으로 활발했습니다. 친교와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뉴클리드 에비뉴 교회에 출석하면서 평신도 리더로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 교회를 휩쓸었던 이 풍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해외 선교의 열풍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불어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의술을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클리블랜드의 가장 안정적인 생활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선 선교라는 한국 선교라는 거대한 부름의 응답은 그가 평온한 삶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러나 그 평온한 삶에서 하나의 전주곡이 울려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미는 참으로 매우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온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주 그의 삶의 다른 길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84년 스크린톤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는 해가 왔습니다. 당시 미국 감리교 선교회의 전략가인 존 가우처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인 보병사절단, 그 당시에는 조선 견미사절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일행을 만난 것입니다.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한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아, 중국과 일본은 선교가 있는데 왜 조선은 선교가 없나? 그런데 지금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한국이 선교를 원하고 있구나. 우리가 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우처 박사는 한국 선교를 위해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선교사가 보내지려면 이제 선교사의 생활비도 필요하고 그게 뭐 활동비가 필요하니까 기금을 그가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도 헌금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요청을 해서 기금을 이렇게 선교사 파송에 필요한 자금들을 마련하고 그렇게 되자 이제 기반이 닦아집니다. 보빙사절단에게 한국을 와도 좋다, 와야도 괜찮다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가우처 박사가 기금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 본부에서는 그러면 사람을 뽑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색하는 끝에 스크랜턴을 지목한 것입니다. 당신이 한국의 선교사로 좀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된 것입니다.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이 한국 선교사의 소명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학자들 중에는 영성이 깊은 학자들은 그가 많이 망설였는데 큰 병을 갑자기 생기고 그것이 극적으로 치유되니까 그때 그가 심경이 변화되어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또 서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좀 너무 과장한 것 같아요. 과장한 것 같고 스크랜턴이 선교사로 소명받는 것은 이와는 달리 다양한 요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뭐 이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한국 선교를 위하여 어떤 한 사람을 예비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가 어릴 때 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 안 돌아가셨으면 어쩌면 왜 삶이 또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어머니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경건한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줘야 한다는 물론 그 메리 스크랜턴은 그 아버지도 목사 또 오빠도 목사 뭐 그런 종교적인 기반이 잘 갖춰진 것이긴 하지만 자기가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더 경건해지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이를 키우지? 이런 그 생각들이 많이 있던 가운데 생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랜턴이 안정된 의사의 삶을 버리고 한국 선교사와 소명을 받게 된 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입니다. 본인의 결단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의 영향도 컸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 감리교의 흐름도 컸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그 북쪽에 미국에 있는 북쪽 지역에 공업화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막 부흥해지니까 그 사회가 또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은 여러 가지 부패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그때의 복음주의 그 신앙인들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미국이 이렇게 부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런 풍토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해외로 선교를 가야 한다.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유능한 의사이자 장래가 총명된 스크랜턴이 은돈의 나라에 있던 조선으로 가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의 내면에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현실적인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신앙적인 소명감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스크랜턴은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스크랜턴은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낸 후에 클리블랜드에서 이미 병원을 개업하고 이제 조금 안정된 수입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은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촉망받는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것은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또한 당시 조선의 전염병 정세의 불안이 심각하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또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그 위험한 길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가장으로서 큰 심리적인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소명과 관련하여 스크랜턴의 소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가정 환경으로부터 잉태된 준비된 필연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그 섭리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크린턴은 경건한 가게에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외가 벤턴가는 그러니까 메리 스크린턴의 가문이죠. 대대로 목회자를 배출하는 독실한 감리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1882년 콜롬비아 의대를 졸업한 스크린턴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병원에 개업했는데 그는 실력 있는 의사로 인정받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중산층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고 첫 딸 어거스타도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의사 그리고 그 삶이 가져다주는 평안 여기에 안주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를 힘들었던 굉장히 그 유행처럼 휩쓸었던 그 하나의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해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하고 자기 삶을 내려놓고 가야 한다. 이런 뜨거운 열기와 분위기들이 그것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메리 스크린턴은 16세에 아버지를 여인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한다는 서원하며 하는 그런 신앙적인 입장에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세상의 성공보다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풍토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미국의 경제적으로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가난한 자, 힘든 자,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도 하고 복음 전을 해야 한다. 이런 그 분위기들이 미국을 복음주의 분위기가 미국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메리 스크린턴은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에 있는 한나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 자신의 안위와 미래를 위하여 자녀를 희생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지켜주는 나의 미래에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항상 더 염려했습니다. 한나는 매년 성전으로 가는 길에 사무엘이 입을 성직복 그러니까 옷을 새로이 마련해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동하도록 늘 배려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한나의 모습이나 메리 스크린턴의 모습이나 그는 좀 같다라고 봅니다. 지금의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경건한 어머니들은 다 그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크린턴은 어머니 메리 스크린턴 여사의 깊은 신앙적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스크린턴 자신이 조선으로 가는 것이 어머니의 오랜 수건이자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마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는 그 미지의 세계로 가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늘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턴은 결심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어머니의 결단도 한몫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고민을 듣고 내가 한국으로 간다면 나도 가겠다 했습니다. 그때의 어머니의 나이는 52세입니다. 지금의 52세는 뭐 그렇게 대단치 않지만 그 당시 연령은 이미 노년층에 해당되는 연령입니다. 가겠다는 것입니다. 52세의 나이에 여성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이런 스크린턴에게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확신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안은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한다는 숭고한 책임감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가우츠 박사가 한국 선교의 문을 열었다는 소식은 그에게 매우 단순히 해외 근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의사로서 자신의 기술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랬던 그는 의료 혜택이 전무했던 조선은 거부할 수 없는 사역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결심하는 중요한 계기다 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31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제가 1절을 찬송하고요. 우리 청중들을 같이 2절을 찬송하고 흥금할 때 다시 3절, 4절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전주 부탁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걷고의 계세를 따고 합니다. 건원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 같이 2절.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거가 시간 서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3절 4절은 헌금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1884년 가을에 그는 안정된 병원 운영과 미국에서의 미래를 뒤로하고 스크랜턴은 선교사직을 수락한 것입니다. 그때 그는 나는 내 앞에 놓인 모든 안락함을 버리고 오직 그 땅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나의 삶을 바치기로 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로 결정된 후에 행정적인 준비와 영적 권위를 갖추는 과정은 숨가쁘게 빨리빨리 돌아갔습니다. 첫째는 1884년 10월에 미국 감리교 해외 선교부로부터 정식으로 스크랜턴에게 한국 의료 선교사로 공식 임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클리블랜드의 생활을 정리하고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선교사 훈련 및 파송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00 12월 4일에는 뉴욕 동로회에서 동연회입니다. 노예가 아니면 연회입니다. 미안합니다. 동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그는 의료 선교사이자 복음 전도자라는 이중의 정체성이 확립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의사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줬어요. 지금도 미국에는 특별히 신학 교육을 받지 않고도 안수를 주는 교단이 있습니다. 물론 감리교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교단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크랜턴은 그 이듬해 1885년 2월에 아내 룰리, 딸 오스타 그리고 어머니 메리와 함께 일본을 거쳐 조선으로 향하는 긴 여정에 올랐던 것입니다. 스크랜턴의 소명은 처음부터 낮은 곳으로 향하는 의술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준비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크랜턴의 소명은 단순히 복음 전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손길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국 후에 정동에 편안한 병원을 두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등 가난한 민중의 삶터로 들어가 시약소를 세운 것입니다. 그가 미국에 가졌던 고뇌와 소명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잘 보여줍니다. 스크랜턴의 소명은 이런 긴 과정을 줄곧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 죽기까지의 복종이 이루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계획대로 한다면은 금년 10월에는 용두동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의 긴 그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들이 잘 감내해 주었습니다. 어쩌면은 앞으로 또 많은 예기치 않은 새로운 고통이 우리들을 또 이끌지 모릅니다.
무조건적인 복종, 죽기까지의 순종,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주는 교훈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지나왔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또 스크린톤이 그의 성장 과정에 있었던 그 소명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락함이나 편안함을 내려놓고 무조건적인 복종과 또한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동대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동대문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늘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